강원도 철원의 겨울바람은 살을 베는 칼날과도 같았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제3보 병사단 예하 연대 전투지원중대 연병장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황량한 풍경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나왔다. 박 상사님, 이건 명백한 지시 불이행입니다. 혹한기 대비 물자 점검 어제까지 끝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대장 이민우 대위의 얼굴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행정보급관 박철구 상사는 입에 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아이고 중대장님. 여기 철원 바닥이 원래 이렇습니다. 보급이 제때 내려와야 점검을 하든 말든 하죠. 그리고 애들 제설 작업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창고 뒤져서 물자 세고 있으라고 하면 폭동 일어납니다. 융통성 좀 가지십시다 융통성. 박 상사는 짝다리를 짚은 채 마치 철없는 조카를 타이르듯 이 대위를 내려다보았다. 중대장보다 나이가 20살은 더 많은 이 부대의 실질적인 왕은 자신이라는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보급관이 할 소리입니까? 인근 중대는 벌써 준비 끝났습니다. 왜 우리 중대만 매번 늦는 겁니까? 참 말 많네. 정급하시면 중대장님이 직접 세시든가요. 저는 오늘 대민 지원 나갈 일이 있어서 바쁩니다. 박 상사는 꽁초를 바닥에 퇴뱉고는 등을 돌렸다. 그 모습은 명백한 하극상이었다. 주변에 있던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얼어붙은 채 눈치를 살폈다. 이 대위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였다. 부대 위병소를 통과한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연병장 진입로를 타고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육중한 타이어가 눈을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차량이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다. 거기 멈춰. 낮지만 뼈에 사무칠 듯 서늘한 목소리였다. 막 돌아서려던 박 상사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정복 차림의 여성이었다. 어깨 위로 쏟아지는 철원의 햇살에 대령 계급장이 차갑게 번뜩였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신임 연대장 김희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눈빛이 박 상사를 관통하듯 쏘아보고 있었다. 이민우 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백골.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이 대위와 주변 병사들이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그러나 박 상사는 껄렁한 자세로 손을 대충 올렸다 내리며 입안에서 웅얼거렸다. 백골. 뭐 이리 일찍 오셨대. 김희정은 그들의 경례를 받고도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박 상사의 구부정한 어깨와 삐딱한 모자, 그리고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네가 전투지원중대 행정보급관인가? 예, 그렇습니다. 박철구 상사입니다. 박 상사는 여전히 뒷짐을 진 채 건들거렸다. 여자가 연대장으로 왔다는 소식에 콧방귀를 뀌었던 그였다. 기껏해야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나 보던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김희정은 달랐다. 그녀는 박 상사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손. 예. 주머니에서 손 빼. 짧은 명령이었다. 박 상사는 순간 당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차렷 자세가 그게 뭐지? 30년 군생활 동안 차렷도 안 배웠나? 아니, 날이 추워서 몸이 좀 굳었습니다. 날씨 핑계 대지 마. 자네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가 굳은 거니까. 김희정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맹수 같은 눈빛이 드러났다. 그 눈빛은 수많은 작전 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진짜 군인의 눈이었다. 박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중대장에게 하는 태도 아주 잘 봤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묵살하고 병사들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고
이게 자네가 말하는 융통성인가?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으십니다. 중대장님이 현장 사정을 잘 모르셔서 제가 조언을. 조언? 꽁초 백고 등 돌리는 게 조언인가? 자네는 조언을 엉덩이로 하나 보지?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푹 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가 급히 잦아들었다. 박 상사의 얼굴이 벌개졌다. 수치심이 확 밀려왔다. 감히 이 어린 연대장이 천하의 박 상사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다니. 똑바로 들어. 내 부대의 계급장 무시하고 설치는 놈은 필요 없다. 중대장. 예. 대위 이민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행정보급관이 지시 불이행하면 즉시 보고해. 항명제로 다스리겠다. 알겠습니다. 이 대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다. 김희정은 다시 박 상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자네. 내 눈은 못 속인다. 부대 꼴이 엉망이더군.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김희정은 그 말을 남기고 지휘관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다. 박 상사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어린 것이 어디서.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하지만 그는 몰랐다. 김희정이 방금 스쳐 지나가며 맡은 냄새가 단순히 담배 냄새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박 상사의 몸에서 기름 냄새, 아니 횡령과 부패의 악취를 맡았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연대장실은 냉기가 감돌았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책상 앞에 앉은 김희정 대령이 뿜어내는 기운 때문이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연대의 모든 장부를 책상 위에 쌓아두고 있었다. 전투지원 중대 유류 수불 대장. 김희정이 손을 내밀자 작전과장이 긴장된 손길로 서류를 건넸다. 지난 겨울 난방유 수급 내역과 실제 보일러 가동 시간. 숫자가 안 맞아. 김희정의 눈은 정확했다. 그녀는 707 시절 적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정보의 오차도 놓치지 않는 분석관으로도 명성이 높았다. 서류상의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기름은 들어왔는데 불을 뗀 기록은 턱없이 부족했다. 남는 기름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늘로 증발했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멘 감찰 나간다. 수행원 없이 혼자 간다. 연대장님, 그래도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헌병이라도 대동하시는 게.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요란 떨면 쥐새끼가 숨어버려. 김희정은 전투복 위에 야전 상의를 걸치고 연대장실을 나섰다. 눈보라가 치는 오후였다. 그녀는 일부러 병사들이 잘 다니지 않는 부대 뒷길 유류고 쪽으로 향했다. 그 시각 전투지원중대 유류고 뒤편. 박 상사는 인부 차림의 낯선 사내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 사장, 이번엔 좀 조심해야 돼. 새로 온 연대장이 눈치가 백단이야. 아까 한 방 먹었다니까. 에이 상사님. 걱정 마십시오. 한두 번 해봅니까? 오늘 밤에 트럭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드럼통 10개 맞죠? 그래. 대신 현찰은 바로 꽂아줘야 해. 요즘 내가 딸내미 유학비 때문에 쪼들려서 말이야. 박 상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내의 주머니에 창고 열쇠를 슬쩍 찔러 넣었다. 전형적인 군수품 빼돌리기 수법이었다. 그때 눈 밟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그들 뒤에 서 있었다. 유학비가 많이 부족한가 보군. 헉. 박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눈보라 속에서 김희정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 무심함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연대장님, 여긴 어떻게? 산책하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네. 드럼통 10개? 현찰? 김희정은 천천히 다가왔다. 민간인 업자는 사태를 파악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거기 사장님. 지금 도망치면 군사시설 침입죄에 절도 미수까지 추가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사내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다. 기세에 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연 대장님, 이 사람은 그냥. 그래. 폐유 수거하러 온 업자입니다. 제가 오해 살 만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박 상사는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폐유수거라. 그런데 왜 열쇠를 건네주지? 김희정의 시선이 민간인 업자의 주머니 쪽을 가리켰다.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 업자는 덜덜 떨며 박 상사에게 받은 열쇠를 꺼냈다. 유류고 마스터키였다. 이 열쇠는 행정보급관과 중대장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민간인한테 이걸 넘겨? 규정 위반이군. 잠깐 빌려준 겁니다. 안을 좀 봐야 견적이 나온다고 해서. 박 상사는 끝까지 발뺌했다. 김희정은 굳이 그 자리에서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뱀의 꼬리를 밟았으니 몸통까지 확실하게 지식여야 했다. 그녀는 업자에게서 열쇠를 낚아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열쇠는 내가 보관하겠다. 그리고 박 상사. 김희정은 박 상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자네가 지금 변명으로 넘겼다고 안도하고 있는 거 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박 상사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를 툭툭 쳤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사냥감을 물면 살점이 뜯겨나갈 때까지 절대 놓지 않아. 오늘 밤 자네가 빼돌리려던 그 기름통들이 자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김희정은 싸늘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다. 박 상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저 여자, 진짜다. 장난이 아니야. 그는 직감했다. 단순히 깐깐한 지휘관이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줄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가 철원에 당도한 것이다. 박 상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가 30년간 쌓아온 인맥, 그리고 그동안 중대장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그 교묘한 정치질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김희정에게는 정치질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통하는 것은 오직 규정과 원칙, 그리고 적을 섬멸하는 압도적인 무력뿐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전투지원중대 행정보급 관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창밖에는 철원의 매서운 칼바람이 유리창을 덜컹거리며 두드렸지만 방 안은 전기 히터 2대가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했다. 탁자 위에는 기름진 족발과 소주병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아니, 행보관님. 진짜입니까? 그 새로 온 연대장이 정말 유류고 열쇠를 가져갔단 말입니까? 급양관리관 정중사가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박철구 상사는 소주를 글라스에 가득 따르며 신경질적으로 들이켰다. 그렇다니까. 그 여편네 보통 내기가 아니야. 눈빛이 무슨 뱀눈깔 같아가지고 사람 속을 아주 뒤집어 놓더구만. 내가 30년 군생활하면서 별의별 지휘관 다 겪어봤지만 부임 첫날부터 이렇게 사람 잡는 인간은 처음 본다. 박 상사는 족발뼈를 씹어뱉으며 분을 사겼다. 그의 주변에는 정중사를 비롯해 보급계원, 시설관리병 등 그동안 그와 한통속이 되어 부대 물자를 빼돌리거나 편의를 봐주던 박 상사 라인의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모여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류고 열쇠 뺏겼으면 이번 겨울 장사는 공친 거 아닙니까? 정중사의 말에 박 상사가 눈을 부라렸다. 야, 목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공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먹은 거 들키면 다 죽는 거야. 너 저번 달에 식자재 납품 업체한테 리베이트 받은 거 그거 안 걸릴 것 같냐? 정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행보관님. 그건 행보관님이 시켜서. 시끄러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연대장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실무는 우리가 쥐고 있어. 서류 조작하고 재고 맞추는 건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알겠어? 박 상사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너희들 헌병대에서 와서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다 막아준다. 내가 누구냐? 이 백골부대 터줏대감 박철구야. 연대장은 2년 있으면 떠나지만 나는 여기 계속 있는다. 줄 잘 서라.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 상사는 그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도 같았다. 그는 공포와 이익을 교묘하게 섞어 자신만의 철옹성을 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대장실. 김희정 대령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투지원중대의 지난 3년치 보급 내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민호 대위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이 대위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백골, 중대장 이민우입니다. 앉아. 김희정은 턱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그녀는 서류 더미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 대위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나? 이 대위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병사들이 쓴 소원 수리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소원 수리가 아니었다. 찢어진 공책 조각, 휴지, 심지어 과자 상자 뒷면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들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이건 어젯밤 내가 불침번들 몰래 내무반을 돌며 수거한 것들이다. 공식적인 소원 수리함은 박 상사가 검열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병사들이 나한테 직접 찌르고 싶어도 못 찌르더군. 그래서 내가 직접 발로 뛰었지. 이 대위는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행보관님이 난방유 아껴야 한다며 보일러를 안 틀어줍니다. 내무반 온도가 영하 5도입니다. 부식으로 나오는 마스타와 건빵을 행보관님이 차에 싣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정신력 문제라며 얼차려를 줍니다. 그것은 비명이었다. 지휘관인 자신이 외면하고 있던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비명. 자네는 중대장으로서 뭘 했나? 행보관이 무서워서? 아니면 귀찮아서? 김희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박 상사가 워낙 기가 세고 부대 사정을 잘 안다는 핑계로 그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 없으면 행동으로 보여. 김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전투지원중대 막사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연기는 가짜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 내부에 있지. 박 상사가 믿고 있는 그 실무라는 방패 내가 오늘부로 박살낼 거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에 전 장비 지휘 검열을 실시하겠다. 예고 없이. 박 상사는 서류를 조작할 시간을 벌려고 할 거야. 자네는 박 상사의 동선을 차단해. 그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걸 철저히 막아. 알겠나? 알겠습니다. 제 군 생활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이 대위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더 이상 허수아비 중대장으로 남을 수는 없었다. 오후 2시.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전원 집합. 전 장비 지휘 검열이다. 10분 내로 연병장 집결. 박 상사는 행정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사이렌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커피를 쏟았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검열이라니? 일정도 없었는데? 그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창고 관리병에게 연락해 장부를 숨기라고 지시하려던 찰나 행정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전화기 내려놓으십시오, 박 상사님. 이민우 대위였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당직 사관이 서 있었다. 뭡니까? 지금 급한 업무 처리 중인데.
지금부터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합니다. 연대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행보관님은 지금 즉시 저와 함께 연병장으로 이동합니다. 허 중대장님, 지금 저한테 명령하시는 겁니까? 제가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박 상사가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지만 이 대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박 상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부하인 상사 박철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상관인 대위 이민우입니다. 명령 불복 종시 즉결 처분 건의하겠습니다. 이동하십시오. 박 상사는 입을 떡 벌렸다. 늘 주눅 들어있던 이 대위가 아니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생긴 게 분명했다. 박 상사는 이를 갈며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서류는 이미 다 맞춰놨어. 털어서 먼지 나나보자. 하지만 박 상사는 꿈에도 몰랐다. 김희정이 노리는 것은 서류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 상사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는 현장 그 자체를 파고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병사와 수십 대의 차량, 그리고 각종 군수 물자가 도열해 있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병사들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김희정 대령은 단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장비들을 손수 점검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었다. 총기의 놀이쇠 뭉치를 분해해 기름칠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의 하부를 기어 들어가 조인트 볼트의 마모 상태를 체크했다. 보여주기식 검열이 아니었다. 707 시절 장비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현장에서 익힌 진짜 점검이었다. 박철구 상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기껏해야 먼지나 닦았는지 보겠지. 김희정은 차량 대여를 지나 보급품이 쌓여있는 구역으로 다가왔다. 그곳에는 박 상사가 미리 준비해둔 어급 물자들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 김희정이 박 상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예. 이게 현재 보유 중인 가용 물자 전량입니다. 장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 상사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김희정은 진열된 침낭 하나를 집어들었다. 뽀송뽀송하고 두툼한 새 침낭이었다. 그래? 자네 말대로라면 우리 부대원들은 모두 이렇게 좋은 침낭을 쓰고 있다는 얘긴데. 김희정은 갑자기 대열 맨 뒤에 서 있는 앳된 이등병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뭐지? 이병 최민수. 최이병. 지금 쓰고 있는 침낭 가져와봐. 박 상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연대장님, 굳이 개인 장구류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입 다물어. 김희정의 일갈에 박 상사가 움찔했다. 잠시 후 최이병이 자신의 군장을 풀어 침낭을 가져왔다. 김희정이 그것을 펼치자 솜이 다 죽어 얇은 천조각이나 다름없는 낡은 침낭이 드러났다.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지퍼는 고장 나 있었다. 이게 자네가 말한 가용 물자인가? 김희정은 낡은 침낭을 박 상사의 면전에 던졌다. 그게 보급이 모자라서 신병들에게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짓말. 김희정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창고 내부를 찍은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구석진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박스들. 그 안에는 최신형 침낭과 방한복이 가득 들어 있었다. 어젯밤 김희정이 잠입해서 찍은 증거였다. 창고 구석에 쥐새끼처럼 숨겨놓은 이 물건들은 뭔가? 자네가 밖에 내다 팔려고 쟁여둔 거 아닌가? 박 상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닙니다. 그건 비축 물자입니다.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전시? 지금 병사들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비축? 내 놈 배 채우려고 비축한 거겠지. 김희정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그들의 가슴을 때렸다.
늘 박 상사의 횡포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연대장의 분노는 구원과도 같았다. 정 중사 앞으로 나와. 김희정의 호명에 정 중사가 쭈뼛거리며 걸어 나왔다. 박 상사가 정 중사를 노려보며 눈치를 줬지만 정 중사는 이미 김희정의 기세에 압도된 상태였다. 사실대로 말해. 이 물자들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었나? 말 안 하면 자네도 공범이다. 옷 벗고 감옥 갈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군인으로서 양심을 지킬래? 정 중사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박 상사의 협박과 연대장의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최 이병의 낡은 침낭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병사였다. 박 상사님이 인근 캠핑용품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트럭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박 상사가 이성을 잃고 정 중사에게 달려들었다.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박 상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김희정이 순식간에 박 상사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익힌 실전 무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으악! 내 팔! 박 상사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김희정은 박 상사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누른 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그것도 상관이 보는 앞에서? 김희정은 눌러쓴 베레모를 고쳤으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박철구. 너는 군인도 아니다. 너는 그냥 제복 입은 도둑놈이야. 내가 오늘 내 놈의 그 더러운 군생활을 끝장내주마. 헌병대 들어와. 그녀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연병장으로 진입했다. 박 상사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흙먼지를 마시며 발버둥 쳤지만 김희정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행보관이 신임 여성 연대장의 군화발 아래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그것은 백골부대에 불어닥친 새로운 바람, 철원의 삭풍이 부패를 쓸어버리는 서막이었다. 김희정은 헌병들에게 박 상사를 인계하지 않았다. 일어서. 그녀는 박 상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수갑은 나중에 채운다. 아직 보여줄 게 남았어. 박 상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희정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악마였다. 아니, 죄인에게 벌을 내리는 심판자였다. 따라와. 내 놈이 숨겨둔 비밀 장부 내가 못 찾았을 것 같나? 그 말에 박 상사의 다리가 풀려버렸다. 육체적인 제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이었다. 김희정은 비틀거리는 박 상사를 끌고 본청 건물로 향했다. 이민우 대위와 최지훈 중위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철원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연병장에서의 소란이 가라앉고 김희정 대령은 박철구 상사를 거칠게 이끌고 본청 건물 뒤편의 보일러실로 향했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매캐한 기름 냄새와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이곳은 부대 내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지저분한 곳, 박 상사가 자신의 아지트처럼 여기던 공간이었다. 박 상사는 헌병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린 채 억지로 끌려 들어왔다. 그의 제복은 흑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연대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지휘관이라도 영장 없이 이러는 건 불법입니다. 인권 침해라고요. 박 상사가 악을 썼다. 하지만 김희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일러실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캐비닛 앞으로 걸어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캐비닛 위에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인권? 병사들 먹일 쌀 팔아먹고 이피로 빼돌린 자가 인권을 논하나?
김희정은 주머니에서 하얀 면장갑을 꺼내 꼈다. 그리고 캐비닛 문을 여는 대신 그 옆에 놓인 거대한 배관 파이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천장을 가로지르는 굵은 온수 파이프. 그 위쪽은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박철구. 자네는 습관이 있어. 불안하면 자꾸 왼쪽 위를 쳐다보더군. 아까 연병장에서도 그랬지. 박 상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저 파이프 단열재 안쪽. 거기가 자네 금고인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거긴 그냥 배관일 뿐입니다. 박 상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희정은 턱짓으로 이민우 대위를 가리켰다. 중대장. 저 위 확인해. 알겠습니다. 이 대위가 사다리를 가져와 파이프 위로 올라갔다. 박 상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저기에는 그가 지난 5년간 작성해온 거래 장부와 차명 통장,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대위가 단열재 틈새를 더듬거렸다. 잠시 후 그의 손에 검은색 비닐로 꽁꽁 싸맨 묵직한 꾸러미가 들려나왔다. 찾았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아, 안 돼. 그거 내 거야. 손대지 마. 박 상사가 발광하듯 몸부림쳤지만 헌병들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 대위가 내려와 꾸러미를 김희정에게 건넸다. 김희정은 천천히 비닐을 벗겼다. 그 안에서는 낡은 대학 노트 2권과 도장, 그리고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호. 현금이 꽤 되는군. 3천만 원은 되겠어. 김희정은 돈뭉치를 대충 옆으로 밀어두고 노트를 펼쳤다. 2023년 12월 5일. 디젤 2000리터 매각. 김 사장. 입금 완료. 2024년 1월 10일. 혹한기 부식비 가라 영수증 처리. 차액 200만 원. 행복안실 회식비 명목으로 땡김. 김희정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다. 박 상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의 파멸을 알리는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아주 꼼꼼하군. 뇌물 준 사람 이름, 날짜, 금액, 심지어 사용처까지. 자네 혹시 나중에 공범들 협박하려고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나? 김희정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상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맞았다. 그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범죄의 세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여차하면 같이 죽자는 심보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그 보험이 이제는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이 노트에 적힌 이름들. 김 사장, 최 대표, 이 전무. 지역 건설 업체부터 식자재 납품 업체까지 다양하군.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을까? 김희정은 싸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켰다. 예, 연대장님. 헌병대장입니다. 확보했나? 네. 장부에 적힌 업체 사장들 지금 전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박 상사가 주도했다고 서로 불기 바쁩니다. 증거 확보는 시간 문제입니다. 통화 내용이 보일러실에 울려 퍼지자 박 상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견고했던 그가 왕처럼 군림했던 이 철원 바닥의 인맥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들었지? 자네가 형님 동생하며 챙겨주던 그 사람들이 자네 등에 칼을 꽂고 있어. 김희정은 쭈그리고 앉아 박 상사와 눈을 맞췄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자네는 지금 횡령범 잡범으로 잡혀가는 게 아니야. 군 조직을 좀먹은 암적인 존재, 반역자로서 심판받게 될 거다. 연대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돈 다 토해내겠습니다. 제발. 박 상사가 김희정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방금 전까지 연병장에서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희정은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박 상사의 손을 쳐냈다.
돈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될 거야. 하지만 자네 죄는 돈으로 씻을 수 없어. 병사들이 추위에 떨 때 자네는 따뜻한 밥을 먹었고 부모님들이 보내준 소중한 아들들을 자네의 사욕을 채우는 노예로 부렸어. 그녀는 노트를 다시 비닐에 넣으며 일어섰다. 이대위, 예, 이 증거물들 헌병대에 넘기지 말고 내가 보관한다. 예. 규정상 증거물은 즉시. 내가 보관한다고 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놈을 법정에 세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이 대위는 의아해했지만 연대장의 눈빛에 담긴 깊은 뜻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희정은 박 상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박철구, 오늘 밤은 유치장이 아니라 독방에서 보내게 될 거야. 거기서 곰곰이 생각해봐. 자네가 지키고 싶었던 게 진짜 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 김희정은 헌병들에게 눈짓했다. 끌고 가. 이동. 박 상사가 질질 끌려나갔다. 텅 빈 보일러실에는 김희정과 이 대위만이 남았다. 이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대장님,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바로 구속수사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희정은 차가운 배관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저런 놈을 감옥에 보내는 건 쉽지. 하지만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숨겨둔 돈으로 떵떵거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저 자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명예, 돈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 그게 내가 내리는 형벌이다. 이 대위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희정 대령. 그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악을 멸하기 위해서는 악보다 더 독해질 수 있는 진정한 사냥꾼이었다. 연대 본청 지하에 위치한 임시 구금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독방에 갇힌 박철구 상사는 미칠 것만 같았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천장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완벽했는데.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는 벽에 머리를 찌우며 자책했다. 신임 연대장 김희정. 그녀가 오기 전까지 백골부대 예하 연대의 실세는 분명 자신이었다. 역대 연대장이나 중대장들도 적당히 콩고물을 챙겨주면 눈 감아주곤 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다. 타협도 회유도 통하지 않았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 상사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김희정 대령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박 상사의 맞은편에 앉았다. 식사는 입에 맞나? 박 상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쉰내 나는 짬밥 따위 넘어갈 리 없었다. 말하기 싫으면 듣기만 해. 김희정은 파일을 열었다. 오늘 오후 자네 처남이 검찰에 소환됐다. 혐의는 범죄 수익 은닉 및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박 상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처남을 왜 건드립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자네가 횡령한 돈 처남 명의의 유령 회사 계좌로 세탁했잖아. 그 돈으로 처남은 아파트 사고 자네 부인은 명품백 사고. 다 조사 끝났어. 김희정은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박 상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2024년 2월 500만 원 출금. 처남 댁 생활비 지원. 2024년 3월 1천만 원 출금. 자네 딸 대학 등록금 납부. 박 상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의 등록금이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은 돈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다 시킨 겁니다. 박 상사가 울부짖었다. 김희정은 냉정했다. 법은 감정에 호소한다고 봐주지 않아. 자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자네 가족들이 함께 치르게 될 거야. 공범이니까. 김희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박 상사의 절망이 극에 달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형님들 말이야.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진술서였다. 건설업체 김 사장 진술서. 박 상사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 안 주면 공사 대금 결제를 미루겠다고 협박했다. 식자재 납품업체 최 대표 진술서. 박 상사가 썩은 고기를 납품하라고 지시했다. 차액은 현금으로 받아갔다. 에이, 배신자 새끼들. 박 상사는 이를 갈았다. 그들과 형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박 상사의 권력을 보고 붙어있던 파리떼에 불과했다. 권력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살기 위해 박 상사를 물어뜯고 있었다. 자네는 이제 혼자야.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자네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김희정은 서류를 덮고 박 상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박철구. 자네의 군생활 30년. 그 끝이 참으로 초라하군. 명예로운 전역식은커녕 포승줄에 묶여 뉴스에 나오게 생겼어. 백골부대 비리 행보관 가족까지 동원해 수억 횡령. 헤드라인으로 딱 좋지 않나? 으악. 박 상사는 괴로움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딸이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내가 시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진정해. 아직 기회는 있어. 김희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비명 지르던 박 상사가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기회라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기회라니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자네가 선택하는 거야. 김희정은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하얀 봉투. 그 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게 뭔지 궁금한가? 그게 뭡니까?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 자네 가족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동화줄이지. 김희정은 봉투를 박 상사 쪽으로 슥 밀었다. 열어봐. 박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내용을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전역 지원서 양식이었다. 이건 선택해. 끝까지 재판 가서 징역 살고 가족들까지 전과자 만들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평생 수치스럽게 살 건지. 김희정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군복 벗고 꺼질 건지. 전역 지원서를 내면 가족들은 자네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진해서 군을 떠난다면, 그리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상한다면 가족에 대한 수사는 내가 선에서 막아주지. 처남과 부인은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게 힘써보겠다는 뜻이야. 물론 횡령액 변상은 자네 집을 팔든 땅을 팔든 해서 만들어야겠지만. 박 상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길이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시간은 많지 않아.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날이 밝으면 헌병대가 자네를 정식으로 이송할 거야. 그때는 내 손을 떠나. 김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망설이는 박 상사를 뒤로하고 철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문고리를 잡은 채 김희정이 뒤를 돌아보았다. 자네 연금. 그것도 포기해야 할 거야. 불명예 전역은 아니지만 징계위원회 회부 전에 자진 전역하는 형식이니까 연금 삭감은 감수해야지. 뭐 간방 가는 것보단 낫잖아. 철커덕.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박 상사는 책상 위에 놓인 전역 지원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얀 종이가 마치 그의 인생을 비웃는 백기처럼 보였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는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철원의 삭풍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천하의 박 상사가 갓 부임한 대령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밤이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기상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박 상사의 인생에는 더 이상 밝은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김희정은 복도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기다리고 있던 이민우 대위가 다가왔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미끼를 물었어. 제 가족 끔찍하게 아끼는 노민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야. 정말 보내주실 겁니까? 죗값을 다 치르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이 뭔지 아나, 이 대위? 김희정은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평생을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왕처럼 살던 놈을 아무런 힘도 돈도 명예도 없는 맨몸으로 사회라는 정글에 던져놓는 거야. 그게 박철구에게는 지옥일 테니까. 김희정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미 박 상사의 파멸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악이 아닌 완벽한 파괴였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살 없는 독방의 작은 창으로 스며들었다. 박철구 상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희정 대령이 두고 간 저녁 지원서와 볼펜 한 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30년. 청춘을 바쳐 쌓아 올린 군 생활이었다. 비록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깠을지언정 그에게 군복은 권력이었고 계급장은 신분증이었다. 그것을 제 손으로 벗어야 한다니. 드르륵.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박 상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김희정 대령이 들어왔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복장, 똑같은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박 상사의 눈에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보였다. 시간이 됐다, 박 상사. 김희정은 시계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녀의 감각은 시계보다 정확했다. 결정했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헌병대 호송차를 부를까? 기자들도 몇 명 와 있던데. 자네 얼굴 찍으려고 대기 중이야. 기자라니요? 말했잖아. 백골부대 비리 행보관 사건. 특종감이지. 자네 부인이랑 딸 사진도 같이 나가면 그림이 더 좋겠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박 상사는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딸의 얼굴이 뉴스에 나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것은 가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였다. 그럼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김희정은 턱으로 지원서를 가리켰다. 박 상사는 볼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글씨를 쓰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이것만 쓰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적어 넣었다. 박철구. 그 이름이 오늘따라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서명란에 지장을 찍는 순간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잘 생각했다. 현명한 선택이야. 김희정은 지원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다. 이 시간부로 자네의 전역 절차는 급행으로 처리될 거야. 사단장님 결제는 이미 받아놨다. 연대장님, 제가 횡령한 돈 다 갚으면 정말로 가족은 약속은 지킨다. 자네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굳고 손실을 메꾼다면 가족에 대한 수사는 내 선에서 마무리 짓지. 단 자네는 빈털터리가 되겠지만. 박 상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을 긁어 모은 돈과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일어나.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어. 마지막. 일이라니요? 짐 싸야지. 관사 비워줘야 할 거 아닌가. 오늘 중으로 방 빼. 김희정은 박 상사를 앞세워 독방을 나섰다. 복도에는 이민우 대위와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박 상사가 나오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예전 같으면 박 상사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했을 그들이 이제는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박 상사는 행정보급 관실로 향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왕국이었던 곳.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짐 정리를 하고 있던 정 중사와 눈이 마주쳤다. 행보관님. 정 중사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다른 개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박 상사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박 상사는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개인 물품을 챙겼다. 가족 사진, 낡은 수첩, 그리고 그가 아끼던 고급 만년필. 박스에 물건을 담는 그의 손길이 처량했다. 서둘러. 후임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희정이 문가에 기대어 재촉했다. 박 상사는 울컥했지만 참았다. 이제 그에게는 항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박스를 들고 행정반을 나오는데 연병장에서 아침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었다. 박 상사는 고개를 숙이고 병사들 사이를 지나가려 했다. 저기 행보관님 아니야? 사복 입었네. 짐 싸서 가시나 본데? 야, 잘됐다. 저 인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박 상사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평소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조인트를 깠을 테지만 지금의 박 상사는 그저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위병소 앞. 김희정이 따라 나와 멈춰 섰다. 여기까지다. 위병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네는 민간인이야. 다시는 이 부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박 상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30년을 몸담았던 부대. 곳곳에 자신의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디에도 그를 반기는 곳은 없었다. 연대장님,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놈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미련이 질문이 되어 튀어나왔다. 김희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자네는 나쁜 놈이 아니라 썩은 놈이었다.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를 죽이는 암덩어리. 그러니 원망하지 마라. 자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녀의 냉정한 대답에 박 상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병소를 통과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울렸다. 그것은 박철구라는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김희정은 멀어지는 박 상사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민우 대위에게 몸을 돌렸다. 청소 끝났군. 이제 환기 좀 시켜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 대위의 목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처럼 우렁찼다. 철원의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던 썩은 냄새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박철구 상사가 쫓겨나듯 부대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백골부대 예하 연대 전투지원중대에는 개벽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공기였다. 행정반의 탁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향긋한 커피 향과 활기찬 타자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이민우 대위는 더 이상 허수아비 중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병사들의 식단부터 잠자리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박 상사가 장악하고 있던 실무를 되찾아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김희정 연대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최지훈 중위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대장님, 보급 창고 정리 끝났습니다. 박 상사가 빼돌리려던 방한복이랑 핫팩, 전량 회수해서 중대원들에게 지급 완료했습니다. 최지훈 중위가 상기된 얼굴로 보고했다. 수고했어. 애들 반응은 어때? 난리 났습니다. 특히 신병들 새 침낭 받고 울 뻔했습니다. 이제 밤에 춥지 않게 잘 수 있겠다고 다들 싱글벙글입니다. 이 대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휘관으로서 느끼는 보람, 군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감정이었다. 그때 김희정 연대장이 예고 없이 중대장실로 들어왔다.
백골. 이 대위와 최중위가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김희정은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는 소파에 앉았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군. 냄새도 안 나고.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덕분입니다. 병사들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기는 밥과 잠자리에서 나오는 법이지. 박 상사가 남긴 똥 치우느라 고생 많았다. 김희정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횡령금 회수 내역이다. 박 상사가 집 팔고 땅 팔아서 만든 돈이야. 이 돈으로 노후된 보일러 배관 싹 다 교체하고 병영 도서관에 책 좀 채워넣어. 남은 돈은 병사들 특식비로 쓰고. 이 대위는 봉투를 받아들며 감격했다. 박 상사가 착복했던 돈이 다시 병사들을 위해 쓰이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 구현이었다. 알겠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중사를 비롯한 부사관들 말이야. 김희정의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다. 박 상사의 수족 노릇을 했던 부사관들은 박 상사가 떠난 후 쥐 죽은 듯 지내고 있었다. 징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전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건 보류했다. 예. 하지만 그들도 공범인데. 물론 쟤는 밉지. 하지만 그들도 가장이고 박 상사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따른 측면이 있어. 무엇보다 지금 당장 그들을 다 잘라내면 부대 운영이 마비돼. 김희정은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다. 부대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이 대위 자네가 그들을 데리고 가. 한 번 더 기회를 줘. 대신 또다시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때는 내 손이 아니라 자네 손으로 직접 쳐내야 할 거야. 할 수 있겠나? 이 대위는 김희정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지휘권을 완벽하게 이양하고 있었다. 부하를 용서하고 다시 품는 것 또한 지휘관의 덕목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들을 참된 군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좋아. 믿어보지. 김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리고 오늘 점심은 병사 식당에서 먹겠다. 짬밥 맛이 좀 좋아졌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예.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점심시간 병사 식당은 활기가 넘쳤다. 예전에는 멀건 국물에 고기 몇 점 떠다니던 제육볶음이 이제는 고기가 수북하게 쌓인 진짜 고기 반찬으로 변해 있었다. 식판을 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희정이 식판을 들고 나타나자 병사들이 잠시 긴장했지만 그녀가 이등병들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다. 맛이 어때? 김희정이 옆자리 병사에게 물었다. 백골. 정말 맛있습니다. 입대하고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이등병이 입안 가득 고기를 넣고 오물거리며 대답했다. 김희정은 피식 웃으며 자신의 식판에 있던 소시지 반찬을 병사의 식판에 얹어주었다. 많이 먹어라. 잘 먹어야 나라를 지키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민우 대위와 최지훈 중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차갑고 무섭기만 하던 연대장의 인간적인 면모. 그녀는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속은 누구보다 부하들을 아끼는 뜨거운 지휘관이었다. 식사를 마친 김희정은 연병장으로 나왔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박 상사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그는 잔디가 상한다며 병사들의 운동장 사용을 금지했었다. 김희정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곳 같군. 그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금연구역이다. 그녀는 씩 웃으며 담배갑을 다시 집어넣었다. 원칙은 지휘관부터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왔다. 정중사였다.
그는 김희정 앞에 멈춰 서서 숨을 헐떡이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백골. 연대장님, 무슨 일인가 정중사. 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중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자네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라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중사는 다시 한번 깍듯하게 경례하고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의 비굴함 대신 군인으로서의 절도가 실려 있었다. 김희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철원의 삭풍은 멈추지 않고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이제 낡은 것들을 쓸어내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봄바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김희정은 알고 있었다. 평화는 지키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그녀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다음은 이대대다. 거기도 냄새가 좀 나던데. 그녀의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골부대의 전설, 김희정의 개혁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박철구 상사가 떠나고 한 달 뒤 철원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과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추위. 하지만 백골부대 연병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육군본부 주간 불시 전투준비태세 검열. 일명 진돗개 발령 상황이었다. 과거의 전투지원중대라면 사이렌 소리에 우왕좌왕하다가 장비를 챙기지 못해 감점당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낡은 트럭 때문에 욕설이 난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전투지원중대. 전원 차량 탑승 완료. 기동 준비 끝. 이민우 대위의 우렁찬 보고가 무전을 타고 지휘소로 전파되었다. 연대 지휘소 텐트 안. 김희정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상황판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바깥의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다. 이 대위 7분 걸렸다. 지난번보다 1분 단축했군. 예. 신형 배터리로 교체한 덕분에 시동 불량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자만하지 마. 실전은 이제부터다. 가상적 특수부대가 대마리 일대로 침투했다는 첩보다. 4.2인치 박격포 소대 즉시 매복 지점으로 이동해서 조명탄 지원 준비해. 알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 대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박 상사가 횡령했던 돈으로 정비한 차량과 장비들은 굉음을 내며 설원을 질주했다. 하지만 자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매복 지점으로 향하는 산길은 폭설로 인해 빙판길로 변해 있었다. 중대장님, 3호차 바퀴가 눈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헛돌고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최지훈 중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을 지체하면 작전 실패였다. 예전 같으면 재수가 없네 하며 포기하거나 병사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무리하게 엑셀을 밟았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민우 대위는 침착했다. 당황하지 마라. 야 전교범대로 한다. 2호차 윈치 연결해. 그리고 분대원들 전원 하차해서 모래 뿌려. 할 수 있다. 지휘소에서 상황을 듣고 있던 참모들이 숨을 죽였다. 김희정은 말없이 무전기를 응시했다.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이것은 그들의 싸움이었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고만 있을 건가 작전과장. 예. 아닙니다. 이대대 병력 우회시켜서 지원 보내. 전투 지원 중대가 고립되면 화력 지원이 끊긴다. 김희정의 판단은 빨랐다. 그녀는 부하들을 믿으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병사들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삽을 들고 눈을 퍼냈다.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이 입고 있는 신형 방한복과 핫팩이 그들의 체온을, 아니 마음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조금만 더 하면 돼. 밀어. 백골, 백골.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트럭을 밀었다. 웅웅거리던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트럭이 눈 구덩이를 탈출했다. 탈출 성공. 전 차량 기동 재개합니다. 최중위의 환호 섞인 보고가 터져 나왔다. 지휘소 안의 참모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김희정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기뻐할 시간 없다. 적은 기다려주지 않아. 목표 지점까지 전속력으로 이동. 잠시 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투지원 중대의 박격포가 불을 뿜었다. 쾅, 쾅. 가상의 적을 향해 조명탄이 쏘아 올려졌다. 대나처럼 밝아진 설원 위로 이대대 병력이 적을 포위 섬멸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다. 완벽한 작전 성공이었다. 평가관으로 나온 군단 참모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군요. 이 날씨에 저 험한 산길을 뚫고 제 시간에 화력 지원을 하다니. 백골부대 전투지원 중대가 오합지졸이라는 소문은 옛말이었습니다. 김희정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합지졸이라뇨? 제 부하들은 대한민국 최정예입니다. 다만 그동안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녀의 말에는 부하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훈련은 밤새 계속되었다. 적의 화학탄 공격 상황, 부상자 발생 상황, 통신 두절 상황 등 극한의 시나리오가 이어졌다. 하지만 병사들은 지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새벽녘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진돗개가 해제되었다. 전 병력 연병장으로 집결. 김희정의 명령이 떨어졌다. 눈 덮인 연병장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병사들이 도열했다. 김희정은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군화에는 흙탕물과 눈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녀 역시 밤새 현장을 누비며 지휘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훈련 힘들었나? 아닙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거짓말하지 마. 나도 힘들었다. 김희정의 솔직한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장비 탓, 날씨 탓, 보급 탓하지 않고 오로지 전우 하나 자신을 믿고 이겨냈다. 그게 중요하다. 김희정은 맨 앞줄에 서 있는 최이병을 바라보았다. 지난번 낡은 침낭을 쓰고 있던 그 병사였다. 최이병. 오늘 받은 핫팩 따뜻했나? 백골. 뜨거워서 데일 뻔했습니다. 그래. 군인은 춥고 배고파선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너희들이 추위에 떨며 잠들게 하지는 않겠다. 대신 너희는 적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라. 그게 우리의 계약이다. 알겠나? 백골. 알겠습니다. 함성은 철원의 산맥을 뒤흔들었다. 김희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한 달 전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이제 진짜 백골이 되어 있었다. 그때 연병장 입구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사단장이었다. 훈련 결과를 보고받고 직접 격려차 방문한 것이다. 사단장이 차에서 내리자 김희정이 칼같이 경례를 올렸다. 백골. 김대령. 자네가 부임한 지 2달 만에 부대를 완전히 바꿔놨구만. 군단장이 칭찬이 자자해. 최우수 부대 표창은 따놓은 당상이야. 사단장은 김희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흡족해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칭찬은 제가 아니라 저 병사들이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달릴 수 있게 길을 터줬을 뿐입니다. 김희정은 공을 부하들에게 돌렸다. 이민우 대위와 최지훈 중위가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희정의 눈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었다. 이번 훈련으로 전투력은 검증되었다. 남은 건 이 기세를 몰아 부대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패배주의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었다. 사단장님, 건의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말해보게. 이번 훈련 종료와 함께 부대 개방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병사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달라진 우리 부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김희정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우리 부대를 비리 부대라고 손가락질하던 지역 주민들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사단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역시 김희정 대령다워. 좋아, 허가하지. 아주 성대하게 해보게. 김희정의 승부수는 끝이 없었다. 그녀는 내부의 결속을 넘어 외부의 시선까지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예 회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철원의 들판에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눈 녹은 땅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고 백골부대의 연병장에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다. 부대 개방 행사날. 위병소는 활짝 열려 있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민간인들이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병사들의 부모님, 연인, 그리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아주 좋아졌네. 살도 찌고. 엄마, 나 이번에 특급 전사 땄어. 포상 휴가도 받았다고.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났다. 예전 같으면 군대 밥이 맛없다, 내무반이 춥다는 하소연이 들렸겠지만 지금은 자랑 섞인 목소리들 뿐이었다. 행사장 한편에는 최신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취사장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달라진 부대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참 박 상사 있을 때는 맨날 컵라면이나 주더니 이게 웬 뷔페야? 고기 반찬이 산더미네. 그러게 말이야. 군인 양반들 눈빛도 살아있고 연대장이 바뀌니까 부대가 확 달라졌어. 주민들의 칭찬이 김희정 대령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녀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행사장을 돌며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어르신? 김희정이 마을 이장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장은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연대장님. 덕분에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젊은이들도 요즘 군대 갈맛 나겠다고 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겠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단 청탁은 안 됩니다. 김희정의 뼈있는 농담에 이장이 껄껄 웃었다. 암요. 박 상사 때 같은 일은 2번 다시 없어야지. 우리가 연대장님 믿고 발 뻗고 잡니다. 김희정은 미소로 화답하고 자리를 옮겼다. 그때 저 멀리서 이민호 대위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있었다. 연대장님 소개드릴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 제 아버지입니다. 오늘 행사에 꼭 오고 싶어 하셔서. 노신사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김희정에게 거수 경례를 하려 애썼다. 예비역 원사 출신인 이 대위의 아버지는 평소 아들이 박 상사에게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었다. 연대장님, 못난 제 아들을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의 평생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노신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김희정은 급히 허리를 숙여 노신사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이민호 대위는 못난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강하고 용맹한 지휘관입니다. 제가 오히려 이 대위 같은 부하를 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정의 진심 어린 말에 이 대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서름 그리고 성장의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울지마 중대장. 부하들이 본다. 김희정은 이 대위의 어깨를 툭 쳤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만. 이제 자네가 이 부대의 기둥이야. 내가 떠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떠나시다니요? 벌써 가십니까? 이 대위가 놀라서 물었다. 김희정은 연병장 너머 철책선을 바라보았다. 군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 임무가 끝나면 또 다른 전장으로 가야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 가르쳐 줄 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녀의 말에 이 대위는 안도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김희정은 연단에 올랐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철원의 겨울은 춥고 혹독합니다. 삭풍은 뼈를 깎고 눈보라는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이고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기적을 말입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는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이제 이 부대의 부패와 비겁함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명예와 헌신 그리고 전우애만이 백골의 정신으로 남을 것입니다. 와! 병사들과 가족들의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연출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현이었다. 나는 약속합니다. 이 땅에 봄이 오듯이 우리 백골부대에도 언제나 승리의 봄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김희정이 거수경례를 올렸다. 백골. 모든 병사가 일제히 경례로 화답했다. 수백 개의 손이 절도 있게 올라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노을이 질 무렵 김희정은 홀로 연병장을 걸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왔다. 정중사였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연대장님, 퇴근 안 하십니까? 잠시 바람 좀 쐬고 들어가지. 오늘 행사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중사는 주머니에서 캔커피 하나를 꺼내 건넸다. 따뜻했다. 편의점에서 산 겁니다. 뇌물 아닙니다. 정중사가 너스레를 떨었다. 김희정은 픽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고맙다. 뇌물 아니니까 마시지. 캔커피를 따서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문득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맡았던 쓴 담배 냄새와 기름 냄새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코끝에 스치는 건 봄바람의 싱그러운 흙내음뿐이었다. 철원의 삭풍은 멈췄다. 아니, 이제 그 바람은 그들을 단련시키는 시원한 청량제가 되어 있었다. 김희정은 캔을 비우고 다시 지휘관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백골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겉모습은 차가운 얼음 마녀 같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군인. 김희정 대령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철원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 별들 아래서 대한민국 최정예 백골부대는 오늘 밤도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땅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김희정이라는 든든한 등대와 함께.